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채권이익과 관련되는 거는 133번을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앞에 시간에서, 물론 저 앞에서 권리가 뭐냐, 권리에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걸 본 자리가 있고, 앞에 시간에 이 권리는 부단히 발생, 변경, 소멸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이러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거, 즉 권리 변동이라는 자체가 법률 효과이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 그걸 법률 요건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인 것도 있고 법률에 규정된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법률 요건에 개개의 구성으로서 되는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 하고, 그게 사람 정신장애과 관계 있는 것을 용태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다 라는 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에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법률행위에,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효력 요건을 구비해야 될 것인데, 95페이지 보십니다. 먼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법률행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외형적 요건을 말한다. 즉 법률행위의 존재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갖추지 않는다면 법률행위의 불성립이 될 것이다. 불성립과 무효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들 수 있다는 것. 법률행위와 관련돼서 이제 목적 의사표시 이 순서로 보게 될 것인데, 당사자는 앞쪽에서 보고 왔습니다. 저 당사자, 사람, 자연인과 법인 앞에서 보고 온 이유가, 그 사람은 물론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도 이 법률행위 파트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그거는 즉 사람과 물건, 권리 주체와 객체, 그는 법률행위하고만 관계되는 게 아니죠. 그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도 결국에는 사람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건 앞쪽에서 본 것이고, 옛날에 내가 공인중개사 책을 쓸 때는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만 일어났으니까 그 당사자 관련되는 부분은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당사자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무효취소 속에 가면은 또 당사자와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용 교과서를 쓸 때는 법률행위 파트에서 당사자와 관련되는 내용을 쓴 적이 있는데, 이제는 전 범위를 가지고 하니까 법률행위 앞쪽을 내는 거죠. 요즘 교수님들 중에서는 사람과 관련되는 내용을 뒤쪽으로 빼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는 전문 선생가 맞다고 봅니다. 교수님들도 시장에 적응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건 합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내 같은 학원 강사는 시장에 적응해서 할 수 있지만, 교수님들은 자리를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모든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 그 목적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련의 과정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법률행위는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특별 성립 요건을 요구하는 것도 있다. 예컨대 요물계약,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특정의 물건을 제공해야 되는 요물계약, 대표적인 게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특정의 방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 혼인신고, 입양신고, 유언, 유언증서, 유정증서, 법인 설립행위에서 정관의 작성, 이런 방식이 요구된다는 것. 대리행위로서 인정되려고 하면 현명이 있어야 되고, 뒤에 가서 다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요새 원내를 빠지는데, 원래 가족법까지 먼저 하고 책을 뭐 이렇게라도 내볼까 생각을 했는데, 나도 형법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형법을 먼저 할까 뭐 이래 하고 있는데 그 현직에 계신 분들, 업무하고 계신 분들이 가족법 책을 빨리 써내라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고. 자, 그다음에 성립만 했다고 해서 외관만 존재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종 법률행위에서 요구하는 효력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는 것. 일반적 효력 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효력 요건. 당사자가 권리 능력 있고 의사 능력 있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권리 능력을 성립 요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어찌 보면 그게 논리적으로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권리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사망한 뭐 참 법적으로 사망한 자 이러면 좀 이상하죠. 하여튼 그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또 하지만 사망한 시체 이래야 정상이죠. 그럼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법률 행위를 성립시킬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요걸 효력 요건 쪽에서 설명하는 견해가 뭐 일반적인 견해다. 그 정도. 물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또 다수설도 일말의 타당성은 있겠지만, 그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확정돼야 되고, 그리고 가능해야 되고, 법 질서에 합당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겉으로 드러내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 일반적 효력 요건이 그 정도이고 내용은 이제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법령에는 특별 효력 요건을 요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 대리행위가 유효하려면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처분행위가 유효하려면 처분권이 있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에서의 매매가 유효하려고 하면 허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부 법률행위라면 조건의 성취, 기한부 법률행위라면 기한의 도래,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수주등자의 생존 이런 특별 효력 요건을 요하는 법률행위도 있다라는 것. 농지 매매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위치, 농지 매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어도 농지 매매는 유효합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리는 거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뜬금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 10년도 더 전에 뭐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등기가 안 되고 있다. 뭐 가처분을 해놨다 이러면서 전화가 오셨는데, 그래서 혹시 농지를 매입했습니까? 라니까 자기들이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꼭 고객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해. 들으면서 그 불리한 것들, 그 사람한테 불리한 것들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시면 농지를 매입했습니까? 라니까 그때 매입한 게 농지도 매입하고 임야도 매입했는데 임야는 등기가 되는데 농지는 등기가 안 되더라. 혹시 법인입니까? 라니까 매입한 사람이 법인입니까? 라니까 법인이래. 법인, 영농법인이 아니라면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했죠. 가처분은 됐었다고. 가처분이 된 이유가 농지 매매는 유효하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못 받아가 등기 못하는 건 일단 변론으로 하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어도 농지 매매는 유효하다. 이 말은 매매라는 채권 행위와 관련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성립 요건도 아니고 채권 행위의 효력 요건도 아니라는 거. 등기하기 위해서는 첨부해서 해야 된다는 거. 법인은 그 농지 시효 취득도 못하겠죠.
어쨌든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자가 할 경우에 그 뭐 농지소유 자격 명령 없이 시효 취득을 인한 뭐 권리 취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그거는 일단 변론으로 하고 그 등기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매매 채권 행위의 성립 요건도 아니고 효력 요건도 아니다. 물권 변동의 특별 효력 요건으로 볼 여지는 있다 정도. 물권 행위에서 공시방법의 위치, 물권법에 가면은 또 보게 될 것인데 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와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부동산 물권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과 관련된 공시방법인 등기, 동산인 경우에 인도, 점유 이전 이것의 위치를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효력요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워낙 팽배하게 대립하니까 그냥 거기 가서는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민법 총칙에서는 성립요건의 위치와 효력요건의 위치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다음에 등기는 별개의 또 다른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구별해봐야 되는 이유가 법률행위가 표의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고 효력요건을 구비해야 된다는 것.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이유는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성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립요건에 관한 입증 책임은 유효 주장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그러면 성립요건이 입증되면 유효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 효력 발생 저지하려는 자가 효력요건 구비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그 다음에 당사자와 관련되는 것은 앞에서 봤기 때문에 목적을 먼저 보는데 법률행위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에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 될 것인데 그것이 먼저 무엇인지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인데 일단 뭐 설명의 편의상 또 중요시되고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서는 뒤쪽으로 뽑아놨습니다. 목적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서 97페이지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 효과 즉 권리 변동을 말한다.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한다. 밑에 줄대로 보시면 법률행위 목적은 존재하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고 법률행위 목적의 존재는 성립 요건에 해당하고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익 상승은 효력 요건에 해당한다. 그렇게 옛날에 계속 봐왔는데 목적의 확정을 성립 요건에 위치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판례가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내린 판결도 있습니다.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는 어떤 법률적 수단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가를 판별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확정될 수 있는 표준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는 것.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고 목적이 실현될 시점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음수행위 등과 같은 요식행위는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표준을 법률이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정해지면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법률행위 해석이다. 법률행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종래 그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종래 다수는 그냥
무효다라고 했는데 판례가 불성립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도의할 때도 설명을 했을 거고,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능성, 법률행위 내용은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 된다.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결정하는 가능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성립 당시에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간단하게 이래 쓰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시적, 즉 성립 이전에 원시적으로 객관적 불능일 때 무효가 됩니다. 가능과 불능을 구별하는 표준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한다. 또 여기서 뭐 사회 통념이 뭐냐 이런 게 나한테 묻지 말아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달나라에 가서 조약들 하나 주워주기 이런 계약하면은 정신병자 취급받겠죠. 근데 뭐 얼마나 세월이 더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앞집 옆집 뭐 뒤에 집 오늘날 자동차 가지고 있는 것만큼 우주선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약정하고 갔다 오면 되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되어야 될 것이고, 물론 현재 뭐 달나라에 조약들 주워주기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은 불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관념상 불가능한 경우 불능에 속한다라는 것 고정하시고, 불능의 분류,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성립 당시 이미 그 목적이 불능인 경우를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 일단 원칙적으로 무효가 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거. 물론 원시적 객관적 불능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채무자가 그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선의무가 실의 상대방이 계약유예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신뢰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계약법 쪽에 가면 공부합니다.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 후발적 불능,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성립 후 이행 전에 불능이 된 경우.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오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전에 이미 건물이 불탄 것에 대한 매매 계약이라면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 될 거고, 또 이래 이야기하니까 옛날에 어떤 분은 아니 불탄 건물을 어떻게 매매 계약 체결하냐고. 아우 씨에 별렸어. 그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것도 그런 문제지 뭐. 목적물 가액이 전세 뭐 전세금 뭐 임차보증금이죠. 임차보증금 이미 미만일 때 목적물 가격이 뭐 그래 놓고도 뭐 언급길에 또 체결하는 사람도 있죠. 옛날에 뭐 서울 저 강남 모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정말 이쁜 여자가 뛰어들어오면서 야 민법 선생 나와 이러더라고. 그 옆에 있다가 내가 쫄아가고 사고 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이쁜 여자가 내를 찾을 리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신 거지. 그 쫄아가 있는데 민법 선생 나와 막 이러길래 막 다급하게 난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이 민법 선생인데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되게 약간의 안면 인식을 잘 못해. 그래서 그 집사람을 소개시켜 준 집사람의 아는 언니, 그분이 이제 신림동에 사신 분인데, 그러니까는 한참 고시 공부하고 그럴 때 이제 교회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 이제 부모서 공부한다고 이제 책 사러 신림동에 가가지고 그래 얼쩡얼쩡하고 있는데 누가 툭 치길래 툭 치다 보니까 여자분이 내를 쳐. 아니 누가 여기서 내를 아는 체를 하지? 근데 아주 반가운 듯이 웃고 있더라고. 아니 알 수가 없는데. 그래 그럼 내가 막 황당해야 이러니까 집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 언니라고. 와 어떻게 그래 미안하든지. 일단 그 성립 당시에는 뭐 그 목적물 가액이 임차보증금보다 고액이었지만 임대차 기간 중에 물건의 가격이 하락될 수도 있죠. 아까 그 건물 불탄 거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건물 불탄 거 자기 건물이 불탄 줄 모르고 매매 계약 체결할 수도 있죠. 뭐 강원도 저 산골에 있는 별장 뭐 어제 그 일주일 전에 갔다 왔고 그래서 오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사이에 불탔을 수도 있죠. 그럼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고
모르고 그랬으면 사기는 안 되겠죠. 사기는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 알고도 하는 놈이 있다니까. 후발적 불능 승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이행 전에 불능이 된 경우 그때 그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에게 귀책, 고의가실이 있었다면 채무 불이행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처리가 될 거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계약법조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할 것인데 여기서는 그냥 뭐 보는 게 원시적 불능,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불능인 거, 후발적 불능,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의 불능이 되는 거 이것만 공부하고 될 자리인데 하면 될 자리인데 써놓은 겁니다. 그냥 민법 총칙을 쓰면서 가급적이면 뺄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많이 뺀 부분이 있는데 안 빼야 될 부분이 빠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어떻게 내가 뭐 카페를 통해서 뭐 하든지 할 것이고 원시적 고발적 구별에 실이 지났는데 그냥 표를 보시죠.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불능인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 세상 사람 누구에 대해서나 불능인 것을 객관적 불능. 채무자의 귀책사의 여하를 불문하고 일단 무효 그러나 일정한 요건이 구비가 되면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 법리가 적용되게 될 것이고 특정인 채무자 입장에서 불능인 것을 주관적 불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채권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 경우에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적용될 수도 있고 채무 불이행 책임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의 불능인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는데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객관적 불능이든 주관적 불능이든 불문하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처리가 되고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 객관적 불능 세상 사람 누가 보더라도 불능인 경우를 객관적 불능 근데 뭐 불타버린 경우 주관적 불능 특정인 채무자 입장에서 불능인 것을 주관적 불능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원시적 객관적 불능의 경우가 법률행위 무효 사유이고 원시적 주관적 불능은 매도인 담보 책임이나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처리가 되고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인 경우에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적용될 수 있고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여부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 또는 위험 부담의 문제로 된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전부가 불능인 거 전부 불능 일부가 불능인 걸 일부 불능 나중에 저 뒤에 가면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가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한다. 그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뒤에 가면 봅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능으로 되는 걸 법률적 불능 물리적 사실적 불능 그렇게 나누어 볼 수는 있는데 구별 실익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또 무조건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법 질서에 합당해야 되지. 사람 살인 가능은 하겠죠. 그러나 사람 살인 목적의 의사표시 뭐 이런 말 안 쓰죠. 왜냐하면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을 일단 전제로 해야 됩니다. 목적이 법 질서에 합당해야 된다라는 것. 강행 규정에 적합해야 된다. 뭐 간단하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효력 규정에 위반하여야 무효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옛날에는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이런 거 구별 안 할 때는 강행 규정은 무효다. 이래 하면 일반적으로 맞다고 봤다는 거지. 근데 현대에 와서 보니까 이 강행 규정 안에 단속 규정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 강행법규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서와 관계 있는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 하고 이거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에서 임의적으로 배제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적 자치에 대한 한계 규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서는 편하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서와 관계 있는 규정을 강행법규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는 살짝 구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강행법규를 그렇게 바꾸리면은 강행법규 위반한 이행행위는 전부 불법 원인급여가 돼버리는데 판례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이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전부를 불법 원인급여로 보지 않고 그것이 반사회적인 것이라야 불법 원인급여가 된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의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사이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강행법규의 판정 기준,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는데 명문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지.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해 볼 때 법률 질서의 기본 구조에 관한 규정, 민법 2조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 규정, 103조 반사회적 행위 규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 강행 규정이고 사람의 능력과 관련되는 거 강행 규정, 소멸시효와 관련되는 거 강행 규정. 근데 110조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다. 물권을 중심으로 한 거, 물권 법정주의와 관련돼서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 그러나 물권법에 규정된 것 중에서 상린관계, 첨부의 효과, 유치권 성립, 관습법, 장법, 정지상권 이것들은 임의규정적 성질을 가진다. 임의규정적 성질을 가진다는 말은 배제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 강행 규정, 유가증권 제도가 임의 규정이라면 유가증권 활용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유가증권 관련되는 거 강행 규정. 그 다음에 계약법 관련돼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계약법 규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쪽에 존속기간, 차임정감 청구권, 임대차 해지 규정, 부속 매입청구권, 지상물 매입청구권, 그리고 대부분의 민사특별법은 강행 규정이다. 당연히 가족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겠죠. 근데 이 강행법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어 보는데 효력 규정은 위반하면은 사법적으로 무효 처리하는 것이고 단속 규정은 그에 위반하더라도 뭐 행정적 과태료 등의 벌칙 적용을 받는 것은 별개하고 사적 거래 영역은 유효하다는 이야기. 근데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뭐 옛날에는 포장마차도 많이 보였는데 길거리에 무허가 음식점 영업하는 거 뭐 걸리면은 과태료 제재를 받고 요즘 뭐 길거리에 물건 내다 팔면은 뭐 공무원들이 단속 나와가지고 뭐 그 판매대도 막 가져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처벌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거기서 물건을 사 먹었다면 대금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적인 영역은 유효하다는 거. 102페이지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 규정이나 강행 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것인데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기가, 규율 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 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효력을 판단해야 된다. 판례도 일률적으로 말 못한다는 거죠. 그때그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효력 규정 위반의 효과. 효력 규정을 위반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절대적 무효 기초에 가면 공부합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고 따라서 이때 전득한 제3자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나 별개의 권리 취득 요건을 갖췄으면 그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일단 이 무효 원인이 존재하는 한 절대적 무효 원인이 존재하는 한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도 없다. 법률이 특히 엄격한 표준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허용하는 경우에 그것은 효력 규정이고 그 자격을 대의하는 계약은 무효다. 각종 자격, 광업권 대차 계약, 그걸 뜻대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뭐 변호사 아닌 자가 성수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한 계약 무효다.
그러나 대여받은 자가 이미 제3자와 거래를 매각한 경우, 거래를 맺은 경우, 그래서 득대계약, 득대계약, 우리는 득대라고 하는 게 맞을 건데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득대라고 했겠죠. 그 광업권 대여받은 자가 광물을 캐서 채굴해서 매각하는 행위. 그 매각 행위는 거래의 안전성을 이유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다른 견해는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강행법규, 엄밀하게 말하면 효력규정에 말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효력규정에 대해 무효인 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식 또는 금받는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어차피 무효니까. 그러나 최근에 판례가 더 이상 의료부인 운영 능력이 없는 재단법인이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줘야 할 입장임에도 허가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라고 한 바가 있다는 것. 단속 규정 위반의 효과,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이를 금지 제한하는 데 불과한 때는 그 위반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될 뿐이고 행위 자체의 사법적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무가 음식물 영업행위, 무가 숙박업 영업행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약 등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간생약 등기 사법적 유효성은 인정한다. 물권법 가면 자주 보게 될 것이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위반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대방 고객과 매매하는 행위, 일단 그 사법적 거래 영역은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이해해가지고 표를 만들어 놨는데 한번 마인드 정리하십시오. 1차에서 뭐 간혹 나올 수도 있지만 마인드 가지고 해결하십시오. 단속 규정을 이해해놓고 정권거래법상 1인 매매 금지 규정 그거는 단속 규정이다 라고 해놓고, 근데 그 왼쪽에 표에 정권거래법상 투자수익 보장 금지 규정 그거는 효력 규정이라는 거. 그래서 그 정권 거래하는 자가 내한테 1억만 맡겨놔라, 1억만 맡겨놔라, 내가 막 한 달 내에 10억 벌어주겠다. 한 달이 지나도 10억을 안 줘. 그래가 보니까 깡통이 돼 있더라는 거지. 요새 뭐 지금 말 많죠. 그때 내가 맡겨놓은 1억 달라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거 보면은 1인 매매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위반해서 1인 매매하게 한 거 유효하기 때문에 그 증권 거래하는 사람이 1억 받아가지고 뭐 샀다 팔았다가 깡통이 된 거, 1인 매매 금지 규정 위반한 1인 매매 계약 사법적으로 유효하니까 깡통 되면은 다할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투자수익 보장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1억을 맡겨놔면은 1인 매매하면은 한 달 내에 10억 주겠다 한 놈이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지. 그때 계약서 쓰라니까 계약서가 있었어 뭐. 그러니까 소송 들어갔겠지. 다 대부분 판례 있는 건데 한 달 전에 와서 10억 달라 이러니까 돈 없어 배째. 그래서 투자수익 보장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 위반해서 그 투자수익 보장해주겠다, 그거 무효라는 거지. 모르니까 당하는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거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 믿고 정권 거래하는 사람한테 9억을 맡기고 그 다음에 핸드폰 개설해 달라가 핸드폰 개설해 주니까 9억도 빵 돼 있고 핸드폰 가지고 각종 대출 받아 가지고 16억이 빚이 있다든가, 나중에 여기 오늘 거기가 인신도 못 나올 것 같고, 법률행위 해석 쪽에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대리 쪽에 가면은 타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약정과 같이 자유로이 처분 가능한 재산권 계약에 따라 이거 이행하고 수령하였다면 초과 지급된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에서 무효이지만 특별한 사직임 난 수령자가 초과 수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상대방이 기망하거나 협박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거지. 초과 지급된 것과 있다더라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아니라는 거지. 기망하거나 협박했으면 불법행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초과 지급된 것은 무효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맞고, 밑에 1번, 2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104페이지 동그라미 5번 조금의 증권과 관련돼서 봤는데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도 투자 1인 매매를 금지하는 취지 말미에 보면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라고 본다. 근데 6번 농지 임대를 금지한 농지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농지법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 임대차 하기로 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다. 탈법행위, 탈법행위 엄밀히 말하면 효력 규정일 건데, 효력 규정과 관련된 이야기일 건데 종래 입장에서 강행 규정 이렇게 씁니다. 단속 규정은 위반해도 일단 사법적 결의 영역은 유효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탈법행위 강행 규정 엄밀히 말하면 효력 규정에 직접 위반하면은 무효니까 그걸 회피할 목적으로 직접 위반하지 않고 강행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회피하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 우회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다라고 개념 정리를 하고, 다수설은 강행법규의 취지가 이에 반하는 결과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일 경우에 그 회피 수단, 근데 이자 제한법상 제한이율 초과의 고리를 받기 위하여 이자라는 명칭 대신에 할인금, 감사비, 수수료, 공제료 어떤 명목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 실질은 이자일 것이고, 따라서 초과 지급된 건 무효. 연금, 수급금, 담보 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금 추징권을 위임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했다는 것. 마찬가지로 중개수수료 약정의 소정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수수료라고 받으면서 초과하면 직접 위반한 경우인데 수수료라고 안 하고 수고비, 감사비 그런 명목으로 받아도 초과 부분 무효. 이때 초과 지급된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과 지급된 거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쭉 내려오시면 고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강행법규의 취지가 특정의 행위 수단을 금지시키는 경우 그 회피 수단만 금지시키니까 다른 수단 쓴 것은 유효하다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쉽게 예를 드는 게 그냥 극단적인 또 예니까 북한 가는 놈은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북한을 휴전선을 통해서 직접 가든 중국을 통해서 둘러가든 미국을 갔다가 소련 갔다가 둘러가든 그래도 처벌받을 거라고 가기만 하면. 그런데 휴전선을 통해서 내려오는 사람만 처벌한다 라면 그쪽을 내려오는 사람만 처벌되고 다른 수단 우회적으로 오면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관념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도 탈법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한 바가 있다는 거.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전득한 제3자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근데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무효다니까 당연히 효과가 없을 거다 하는데 밝혀졌을 때 이야기라고. 밝혀졌을 때 이야기. 그래서 민법 공부 조금 하고 그때는 무효를 하던데 밝혀내라고. 소송을 할 때 내한테 유리한 것만 주장하지 보면은 뜬금없이 자기한테 불리한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자백하는 사람들이 있어. 일단 이번 시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